자, 이번엔 보험 및 은퇴 설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및 은퇴 설계는 앞쪽에 제 1편 쪽에 이제 보험 설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가시면 이제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험 설계 쪽은 그 말 그대로 보험에 대한 내용이 집중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은퇴 설계 부분은 은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각종 은퇴에 관련된 공적연금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파트는 되게 쉽기도 하고, 근데 출제 비중은 뭐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보험 설계 쪽은 파트별로 골고루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 설계 쪽에 해당하는 파트는 아무래도 제도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더 비중을 차지하는, 그거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목차를 보게 되면 위험과 보험 쪽에 위험이 뭔지 뭐 보험이 뭔지 해서 보험에 대한 이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 이해 쪽에서는 상품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보상품, 재산보험, 손해보험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내용들이 조금은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리고 용어 같은 경우에 아직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적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이런 쪽은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쪽까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라는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프로세서는 편안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요. 그리고 주요 요약 정리되는 거 있죠. 주요 정리되는 부분하고 종합 정리 부분하고 연습 문제는 필히 풀어보셔야 된다는 건 제가 자산관리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나 나온다. 다만 이제 오지선다가 다 나오진 않겠지.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바꿔가면서 그 기본적인 틀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문제 풀어보십사. 자, 그럼 위험과 보험의 가치라고 나와 있으면서 위험의 필요성, 보험의 필요성. 보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보장.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병이나 상해, 주택의 화재.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비. 세 번째, 대학교육이나 은퇴 후 생활자금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에 대비한 저축의 기능.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 생활보장이나 위험 대비는 보장성 보험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강할 거고, 그렇죠? 저축의 기능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쪽이 좀 기능이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실손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보장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손해 난 만큼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손해 발생 전의 상태로 재무적인 부분을 좀 회귀시켜 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정액보상은 그냥 금액으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
암에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받았을 때 5천만 원. 그럼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낸 게 한 100만 원 정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암이 진단 받았어.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보상받는 거죠.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정액보험. 그래서 정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데 대신에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행계약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 그래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행계약에 대한 형태가 갖고 가요. 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때문에 보험을 든다. 필요하다. 라이프 사이클. 사람의 생애는 출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 단계까지 쭉 있죠. 거치게 되게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 변화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에는 가족의 중요한 사건들이 표현이 되고요. 이런 사건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와 지출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가족의 이벤트를 보니까 확정적 사건이 있고 임의적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불합격적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 뭐 정년퇴직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정적 사건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저한테 이게 비항적적인 거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부분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자주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읽어보시고,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개인재무 설계는 문명 공동체로서의 그 기업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부의 쇼핑은 가족의 건강이나 예산을 고려한 것. 그래서 경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업 경영과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좀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파트는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파트는 위험의 확인. 위험의 확인. 자, 라이프 이벤트 중에서 확정적 사건이나 임의적 사건과는 달리 불합격적 사건. 그래서 확정이 안 돼 있는 거. 좀 사건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따라서 재무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별도의 위험 확인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 관리는 재무 설계 기초 공사와 같다. 즉 불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면서,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 질문표나 체크리스트 뭐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큰 목적, 그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의식적 위험. 의식하고 위험을 보유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식하고 위험을 보유하는 거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건 의식은 하잖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조심도 하고 위험을 이전시키고 이런 방어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무의식적으로 보유하는 것들은 이거는 내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밑에 위험 확인 방법이 끝나면 잠재적 손실의 크기 및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위험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심각한 위험은 그렇지 않은 위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위험의 구분. 치명적 위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 사망 위험. 거기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 사람이 사망하거나 조기 사망하거나 장기 생존하거나 뭐 이런 부분, 주택이 화재가 나거나 배상 책임 위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 뭐 별장에 화재가 나거나 자동차가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 위험. 요 위험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위험의 구분이 다른 것은, 다음 중에서 치명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다음 중에서 중요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치명적 위험에 해당하는 걸 잠깐 보게 되면 조기 사망 위험하죠. 장기 생존 알겠어요. 주택 화재, 살고 있던 집이 그냥 다 타버리게 되면 치명적이죠.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배상 책임 위험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배상 책임. 배상 책임 위험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수한 형태예요. 내가 약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잘못해야지 배상해 주는 거거든. 원래 사람이 잘못하면 배상해 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배상 책임 위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즉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이 생겼을 때, 그게 약관에서 정한 기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배상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올려놨어. 올려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볕이 좋아서, 햇볕이 좋아서, 저 햇볕 좀 쐬이라고 이렇게 베란다에 놔뒀는데, 돌풍이 강하게 불면서 화분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세워뒀던 자동차가 망가졌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거든. 뭐 잘못한 거야? 아파트 베란다 위에다가, 그 난간 위에다가 요거 올려놓은 거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혔잖아. 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게는 2층에 있는데 계단이 조금 가파라.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 식당이 있어. 고객이 올라갔다가 식사하시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셨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질 일이 있으면 이것도 배상 책임 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사람이 단순히 타박상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해가 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은 또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처리가 잘못돼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러니까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배상 책임보험은 아주 사소하게 작은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되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치명적 위험에다 분류를 하는 거야. 치명적에다 분류를 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는 배상 책임 위험은 치명적 위험으로, 뭐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위험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치명적 위험, 파산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조달하면서까지 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위험이거나 현재 소득 갖고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박스에 있는 내용. 자, 위험의 관리.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위험의 통제 기법. 그러니까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재무기법도 있는데 우선 위험 통제기법, 그 다음에 재무기법. 위험을 통제하는 거, 위험 회피. 나는 자동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아예 자동차 근처에도 안 가. 아예 차를 안 갖고 다녀. 그리고 아예 차가 없어. 그냥 난 걸어만 다녀. 그럼 확실히 내가 내는 자동차 사고는 확실히 없겠죠. 그렇죠? 내가 내는 거. 그러면,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두려워서 그 일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아예 회피하는 거예요. 아예 회피하는 거. 근데 그게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면서 현재 뭐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차량을 이용 안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회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단점이 나오는데, 위험 회피는 강력한 위험 통제 기법이긴 하죠. 그렇죠.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자동차가 위험할 것 같아서 자동차 있는 데는 다 피해 다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자동차가 날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배상 책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처분한다면 현실적으로 불편이 많을 거고 뭐 이런 예를 들었죠. 위험 회피, 위험 보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 위험 보유와 적극적 위험 보유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위험 보유는 모르고 그거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알고 그래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보유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적극적, 소극적. 자동차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그래 그 현대사회 살면서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지 뭐. 나는 그냥 운전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극적 통제다라는 거죠. 이 부분. 모르고 하는 것들.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손해통제 기법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이 위험이 손해통제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모르고 하는 거니까 통제 자체를 못하는 거지. 통제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손해통제는 위험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통제한다. 뭐를 통제한다? 빈도, 강도. 예를 들어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도가 깊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게 심각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그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 피해를 줄여주는 것. 그래서 손해 빈도 통제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발생하기 전에 사고의 원인을 개선하고 그래서 빈도를 줄이는 것. 근데 빈도 통제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심도 통제라는 부분, 피해 규모를 줄이는 강도 통제를 하게 된다. 이 강도 통제는 화재 발생기나 자동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는 것. 그럼 만약에 자동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화재 예방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빈도를 통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이 안 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적어지겠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통제와 빈도 통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위험 재무기법. 자,
조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빈도도 줄여보고 강도 즉 심도도 줄여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면 어떡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자금 조달이 가번의 자체 조달. 그럼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정상비 활용. 내가 돈 모아서 할게요. 적립금. 별도 적립. 있는 돈 갖고 쓸게요. 또는 별도로 모아서 쓸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규모가 적은 규모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쳤어요. 아이가 타박상 같은 경우는 자주 입어요. 자, 아이가 놀이터 가서 놀면서 타박상을 입거나 하니까 애를 아예 밖으로 안 내보내? 위험 회피?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뛰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빈도 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다치지 않게 뭐를 해줘야 돼요? 뭐 무릎 보호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보호대를 해줘서 강도 통제도 해주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다칠 수 있어. 그러면 생활비에 갖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경상비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잖아.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적금을 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제가 이제 아이로 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별도 위험기금을 마련하는 것. 나머지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체 조달이 있고 외부 조달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차입. 두 번째가 위험의 보험가입. 보험가입을 다른 말로 위험의 이전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잘 돼요. 되게 잘 돼.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대출 받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난 필요가 없어. 그동안 안 받았어. 근데 공장 건물이 타버렸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 왜냐면 공장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대출해달라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금융기관은 비 올 때 우산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비가 안 올 때로 우산 씌워주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입이 쉽지 않겠지. 그치? 리스크가 이미 발생하게 돼요, 위험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보험의 가입. 위험의 이전. 작은 금액을 17번 모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배우는 거죠. 보험의 가입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손해복구 자금을 신속한 조달. 복구 자금. 신속하게 조달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보험금 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보험금으로 해결하니까. 금이 되겠지. 4번. 걱정과 불안에 대한 감소, 본연의 업무 집중.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본연 업무 집중이라는 거는 도덕적 해이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도덕적 해이는 말 그대로 안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만 본연의 업무 집중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가 있으면 어떡하지? 화재가 나면 어떡해? 이런 고민 안 하고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 혜택. 그래서 세금. 반면에 보험의 사업비
이익에 충당되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을 따지자면 장점이 이런 게 있다면 단점은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 즉 돈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장점이 뭐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 위험 회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보유를 선택을 했고 적극적 보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빈도와 강도를 통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을 통해서 위험을 이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복구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 복구자금이라는 부분은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실손보장이거나 정액보장을 받거나 그렇죠? 받게 되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큰 어떤 걱정 없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빈도 통제, 강도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큰 걱정 없이 보존의 업무를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비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위험 이전의 단점은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선택. 그러면 위험관리 기법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가번 고빈도, 고강도. 어떤 게 있을까요? 고빈도, 고강도는 참 드물기는 한 일이겠죠.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정말 심각한 일들만 벌어져.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당연히 이건 회피를 해야 되겠지, 그치? 예. 매번 발생하는데 매번 죽을 만큼 힘들면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쵸? 심각한 위험이다. 개인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위험. 그럼 이건 안 하는 게 낫겠죠. 저빈도, 고강도. 일어나기는 참 드물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일어나기 참 드물게 일어나. 근데 한 번 일어나면 심각해. 자, 이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강도기 때문에 자금이 꽤 크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상비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일 때는 어느 게 좋다? 자체 조달부터는 외부 조달. 이 효과적이다. 근데 고강도로 사고가 났을 때 차입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위험의 이전. 예. 자체 조달부터 외부 조달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보험 가입이 가장 적절하다. 위험의 이전 방법성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 안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고빈도, 저강도.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비교적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다지 큰 손실이 오지는 않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위험을 보유하는 게 낫겠죠. 외부 조달보다는 자체 조달도 또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보유하면서 자체 조달. 하는 게 나을 거다. 고빈도 저강도 같은 게는 어떤 게 있을까? 아이가 자주 다쳐서 들어와요. 놀이터 놀러 가서. 빈도수는 되게 많아. 자주 다치니까. 강도는 되게 낮아. 라번. 저빈도 저강도.
자체 조달하면 되겠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필요하면 자체 조달하고, 경상비나 이런 거 갖고 자체 조달하고, 일어날 확률도 높지 않고, 일어나 봐야 별일 없어.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냥 쉽게 감기? 우리가 다른 질병 하나 없이 인간이 감기만 걸린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 그렇지? 예. 단순 감기만 잠깐 걸리면 빈도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내내 감기 걸려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주사 한 방 맞으면 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양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객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이 사람이 뭐를 한 거냐? 라고 하게 되면 강도 통제라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 교육을 그래서 시켜서 사고 발생이나 방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 경각심을 줬다. 이제 빈도 통제한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내가 방어 운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강도 통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 자, 그다음 보험에 대한 이해. 그럼 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 사실 보험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안에 깊이 파고들면 양파 껍질이 이렇게 까듯이 까도 뭐가 자꾸 나와. 근데 우리 교재에는 거기까지는 안 까도 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보험 자격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쪽 파트가 되게 쉬울 텐데, 보험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서서히 가면서 자꾸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는 장래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사고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비용이나 적정 수준의 이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 이윤? 내 보험료 갖고 이윤을 추구해? 자, 보험회사는 뭐예요? 상인이에요. 그쵸? 상인이야. 그냥 자선사업가 아니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이윤 추구를 당연히 하죠. 전자를 순보험료라고 하고 후자를 부가보험료라고 한다. 그럼 일단 순보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부가보험료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영업보험료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영업보험료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면 좀 옆에다 쓸 걸, 그쵸? 가뜩이나 글씨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이해 좀 하세요. 저 글씨가 좀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글씨를 좀 못 써. 제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글씨 못 쓰는 거예요. 많은 단점 중에 유일한 단점이라면 좀 그렇고, 많은 단점 중에 하나가 글씨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기관의 PC가 꽤 일찍 도입이 됐거든요. 아마 은행에서 가장 빠르게 워드 프로세서를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예요. 워드 프로세서는. 왜냐하면 은행 하면 옛날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를 왜 뽑았나 몰라. 전 글씨도 되게 못 썼거든. 머리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서 작성하려면 깝깝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다행히 PC가 들어왔어요.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진짜 밤새서 공부해갖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한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도스 시스템이라 해갖고 그걸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죄송해요. 칠판 그치 엉망이라서 계산을 하는데 노력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자,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지상등의 원칙. 수익과 지출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수지상등의 원칙. 거기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은 무슨 보험료 총액에서? 순보험료 총액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순보험료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순보험료 총액에서 지급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이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많으면 보험료 깎아줘야 되고 적으면 보험료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지출하는 보험료가 있으면 밑에 수입보험료 그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 있죠. 예, 그냥 봐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에요. 보험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화폐화 시간가치 개념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잖아요. 이게 꾸준히 내.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뒤에서 배울 거 있지만 확률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 확률을 계산하고, 사고 확률이 이 정도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뭐를? 보험금을 이만큼 줘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보험금을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분할로 해서 계속해서 받죠. 계속해서 보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인데, 이 영업보험료 중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모아서 얘를 지급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근데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통상은. 얘를 현가시켜. 그리고 얘들을 다 현가시켜요. 그러면 지급의 현가와 수입의 현가, 즉 순보험료 수입의 현가는 같아져야 되겠지. 이래야 공정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출되는 현가와 수입되는 현가는 같아야 된다. 즉 수입과 지출은 같아야 되는데 그 전제는 순보험료, 비용 뺀. 그래서 영업보험료에서 비용을 뺀 순보험료는 수익과 지출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지상등. 누구 입장에서? 보험 회사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급부 반대부 균등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개인의 입장이에요. 보험 계약자. 이거 누구 입장? 보험회사 입장. 이건 보험 계약자 입장. 어떤 뜻이냐? 급부와 반대급부. 즉 give and take. 준 것과 받은 것. 네, 급부와 반대급부는 같아야 된다. 위험한 만큼 보험료는 더 내야 되고 덜 위험하면 덜 내도 된다는 거죠. A와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운전이에요. 이 사람은 직업이 회사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는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되겠지. 이게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고 날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보험료와 이 사람이 사고 날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보험료는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급부와 내 반대급부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 거하고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위험이 높으면 난 더 내겠지만 위험이 낮으면 낮게 내야 된다라는 거지. 급부 반대 급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받은 돈 갖고 다 주면 되니까 더 받았으면 보험료 깎아주고 덜 받았으면 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내 위험만큼 내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지 내가 왜 더 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수의 법칙.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 가능성이나 발생 시기 등은 불확정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수의 법칙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산수 시간에도 배웠잖아. 주사위를 계속해서 돌리면 처음에 던졌을 때 1에서 6까지 나올 확률이 똑같지 않지만 계속 무한으로 돌리면 확률은 같아진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모집단을 가지고서 분석해 보면 거기서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 확률에 의해서 뭘 하겠다? 보험금 계산하고 그거에서 보험료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많은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분석하면 이런 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가입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동질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수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험회사를 차리면 망하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위험이면 확률이 다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질의 위험을 가진 거, 재산 위험이면 재산 위험, 사망 보험은 사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수가 모여서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 단체의 안정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확률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단체로 옮겨가게 되면 그 단체들이 다 모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확률도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떤 표를 이용하느냐? 그 대수의 법칙은 보니까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파악하는 게 국민생명표, 경험생명표. 초창기에는 국민생명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 나름대로의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제 실제 사망치나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경험생명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9회 경험생명표 쓰고 있고 표준위험률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뭐 적용이 각각 자유화되었다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경험생명과 관련돼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자신 마지막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실손보상. 실손보상의 원칙.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험은 처음에 만들었을 땐 실손보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정액보상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기본은 원래 보험은 어떤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전후로 재무적인 상황을 돌려주는 거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전후로 회귀시켜주는 거. 그 이전으로. 근데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돈으로나마, 재무적으로나마. 그래서 우리가 다치게 되면 다친 비용만큼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 그래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경제 상태가 이거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 사고 내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저하하게 된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어디서는? 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럼 생보는?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를 못하죠. 저 사람 얼마짜리야? 뭐 이렇게 평가하면 그러니까 피보험이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보상 상품이 이제 주로 있는 거지. 근데 우선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얘기했고 다음 차시는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의 구성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서 1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